안녕하세요. 한국자연사박물관 조한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강연 및 대담을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의 이해와 홍보라는 주제로 전국의 과학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 연합과 한국자연사박물관이 함께 기획한 모든 한국인을 위한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자연과학문화 대중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본 강연은 미래세대의 과학교육 표준의 이해와 홍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SES (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는 교육부와 한국창의재단이 개발한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입니다. 오늘 KSES를 알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 소양의 정의와 과학 소양의 범주 및 수준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강연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오늘 그 강연을 맡아서 해주실 전승준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코넬대에서 화학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30년을 재직하시고 올해 2월에 퇴진하실 때까지 제자를 양성하시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제2차 KSES 프로젝트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개발 연구 책임자로 관한 연구를 주도하셨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인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의 이해와 홍보를 위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승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KSES,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틀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한 연구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 과정은 2016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 개발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학교육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한 연구인데 이런 인재가 갖추어야 할 과학 소양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어떻게 그럼 이러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고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네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래 인재상을 도출하는 연구가 완료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과학 소양을 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이 단계별 표준 체제를 이 만드는 작업을 했고, 지금 이 과학 교육 표준 즉 KSES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두 개의 사전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미래 인재상을 도출하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고, 제가 이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저와 거의 동시에 서울대 생물교육과의 김희백 교수님이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교육과의 송진웅 교수님이 책임자가 돼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 즉 KSES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미국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한 셈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1985년도에 프로젝트 2061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2061이냐면 1985년도가 이 헨리해성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해였어요. 이 헨리해성은 지구에 가깝게 접근하는 게 76년 주기이기 때문에 2061년에 가장 또 가깝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76년 동안 미국의 과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새로운 시작을 한 셈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사실 과학 교육을 그 이전에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었느냐면 이 엘리트를 키우는 데는 성공적이었는데 이 대중이 과학하고는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대중하고 더 과학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AAAS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과총하고 유사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하고 미국 학술원이 주관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이라고 했던 거는 바로 이걸 어떤 면에서는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과학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이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과학 소양을 위한 단계별 기준이 만들어졌고, 국가과학교육 표준이 1996년도에 NSES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과학 소양의 그러니까 각 이 소양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유아교육, 초중등 과학교육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더 연구를 해서 이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이걸 NGSS라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이 미국에서 있는 이 과학교육 이 교육 체계가 각 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경우는 이 NGSS가 거의 미국의 한 반 정도의 주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과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역시 미국을 benchmarking해서 이 모든 일본인을 위한 과학이라고 해서 일본 말로는 과학기술의 지혜라고 2000 그러니까 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일본은 이 완성 이후에 이거를 직접 교육 체계에 아직 반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진행은 당시의 시작은 이제 교육부에서 총괄을 하면서 미래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총괄을 해서 이 실무 총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하고, 거기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거의 1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이 추진위원회 그 주기적으로 이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그러니까 연구 과정을 제 연구 과정을 이제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의 이 연구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앞으로 이거는 이제 당장 뭐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최소한 한 30년 그러니까 205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미래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통해 가지고 먼저 연구를 했고 그 앞서 했던 그 과학 인재상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를 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과학 소양에 대한 그러니까 문헌 조사를 쭉 했습니다. 이 과학 소양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리터러시라고 해서 1950년대에 이게 미국의 이제 과학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그런 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과학 소양이 어떻게 그러니까 변천이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조사한 것을 이 근거로 해서 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이 과학 소양의 정의와 범주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또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가 문헌 조사를 하면서 이 과학 소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이 조사를 했더니 이게 과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사회적 경험에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핵심 역량과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으로 이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특징은 이게 학습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어야 되고 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과학 지식과 태도 그리고 핵심 역량을 포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한 1,500명 정도의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이 과학 전문가나 이제 교육 전문가, 뭐 교사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이 과학 소양에 그러니까 저희가 문헌 조사로 그러니까 알게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과학 지식의 경우에 영역 구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역시 이제 전문가 일반인들을 약 한 100여 명 참여시킨 타운홀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목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델파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과학기술하고 교육 전문가 한 18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타당성하고 중요도 같은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학 소양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저희가 흔히 과학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말고 일반 사람들이 특히 좀 강조를 했던 그런 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과학은 보편적인 거지만은 이 한국인의 이 어떻게 보면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특성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식보다는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생활과의 밀접성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보라든가 사회계하고도 사회계 영역과 융합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 교육의 이 평가에 대해서 그 이 좀 변화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윤리적 측면에서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 특히 일반 사람들이 의견을 내신 그러한 것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학 소양,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소양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이 네 가지를 우선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니까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미래 한국인은 더 합리적이고 과학 창의적인 그런 과학 문화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과학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한계도 이해를 하고 미래의 삶과 직업에 적용이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도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이 과학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 한국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네 가지 기본 방향 하에 저희가 이 과학 소양에 대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강조를 한 건 핵심 역량의 강화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범주에 이제 과학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하면은 배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다음에 세 번째 범주는 그 과학을 응용하고 응용에 대한 그 지식으로 이렇게 크게 세 범주로 나눠서 이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과학의 방법은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과학의 본성, 과학의 언어 및 도구, 과학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과학의 본성 부분에 있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은 굉장히 좀 앞으로는 더 광범위해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탐구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꼭 지금까지 전통적이라고 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지구과학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근대 과학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 속에 수학이 어떤 것인가. 사실 수학하면 그 자체가 과학만큼 광범위합니다. 근데 과학에서 필요한 수학이 뭔가 하는 과학하고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과학은 기술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아마 100년 전 이전만 해도 이 과학하고 기술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과학을 응용한 기술, 그리고 과학이 그러니까 필요로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과학하고 기술이 굉장히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서 다루게 간략하게 이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학은
사실 과학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학이 그 중에 하나가 되고 논리가 그 다른 하나고, 모든 이 과학은 상당히 이제 정량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 단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점 더 협력을 해서 과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학의 공동체의 그 이 형성이 뭔가 그거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의 방법을 다루는 챕터가 되겠는데,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러한 이 과학적 방법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인문, 사회, 예술, 뭐 체육 이런 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핵심 역량, 과학에서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 챕터에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범주로는 이 과학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재검토한 그러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4개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이 4개 챕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점점 왼쪽에 있는 그 부분으로 이게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분류를 아주 간략한 대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해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을 주로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문사회라든가 인지과학이라든가 정보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포함을 해서 이게 확장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범주 체계를 만들면은 이게 크게 물질계, 그다음에 생물계, 사회계, 그다음에 정보인지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 범주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에서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분류된 거기에서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다뤄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계도 마찬가지로 이 크기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생물의 이 생물학의 여러 가지 원리를 다뤄야 될 것 같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 정보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이 수학 나름대로 이제 배우지만, 과학에서 필요한 그러한 수학을 그러니까 이 나열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수학은 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신뢰도를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알아내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정보를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 것 같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회계에서는 인지과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과학기술하고 경제, 그다음에 과학기술하고 사회 이런 계통도 역시 이 과학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으로 이제 큰 범주에서 그러니까 기술하고 과학, 그러니까 과학의 응용이 되겠죠. 응용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 과학과 기술의 관계, 그다음에 이 과학의 응용과 하여튼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두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 과학과 기술의 그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이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학하면은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하고 과학은 가깝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과학에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만을 그 위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이 과학적인 그 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과학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속성을 갖다가 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학 자체를 즐긴다거나 이 미래 세대들은 그러한 그 이 의미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속에 과학과 그 기술의 그 발전이 어떤 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챕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2050년에 그러니까 미래 사회 속에 과학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건가 하는 거를 그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의 미래 사회의 큰 변화 이걸 이제 주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학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틀림없이 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구가 그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러니까 과학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의식주의 변화라든가 의료의 변화, 그다음에 미래의 소통 수단, 그다음에 교통 수단 이런 것들의 변화,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기후의 변화라든가 자원 부족 이런 것들이 닥칠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 이런 것들이 이 챕터에서 이제 그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을 위한 그런 제안을 이 마지막 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을 위한 그 제안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학을 이 경제나 산업 발전하는 그러한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을 하나의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과학적인 문화가 이 어떻게 보면 과학 원래에 즐기고 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재미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그 과학은 시험 보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뭐 취직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겹고 어렵고 뭐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이러한 것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가져야 될 그런 과학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거를 즐길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미래 세대에서는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한국인을 위한 그 제안으로 과학 교육의 그러니까 개혁 방안을 간략하게 여기에 이제 서술을 했는데 우리 이 과학에 굉장히 그러니까 교육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학은 더 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많은 그 이 우리가 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그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고쳐야 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제안보다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변화를 갖다가 제안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우선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획일화된 그 이 교육보다는 다양한 특성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은 교육 전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이론가, 과학기술자 전부 이렇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 교육은 누구나 그 또 관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해야 될 그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관련 이해 집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집단 그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다양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핵심 사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대중과학 문화에 대해서 너무 행사 위주라든가 전시 위주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이 그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를 그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중과학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과학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과학의 그 이슈들이 이제 새로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이러한 그 과학적 이슈를 갖다가 이해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좀 그 이 도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과학 소양의 그러니까 그 과학 소양을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그 창의적인 그러한 그 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학의 한계와 그 이 문명의 진보를 갖다가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그러한 그 한국만의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이 과학에 발전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는 틀림없이 통일을 그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의 이슈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충 그 이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요약을 하자면 이거는 이 미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임자로서 그 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 사업 자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교육은 장기전입니다. 그 이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갖다가 아마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그 이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살아가고 그리고 이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이게 그러니까 낙오하고 그다음에 뭐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제기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이 그러니까 교육은 이 마라톤이고 토너먼트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그러니까 지면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키워주고 이 과학교육도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저희 여기에서 핵심 역량을 그 강조를 했는데 이 핵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핵심 역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우리가 앞으로는 지식 같은 것은 굉장히 쉽게 어떤 것을 알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쉽게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아 이게 뭔가 하는 거를 그 하면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그 지식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식보다는 지식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이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앞으로 지식을 찾는 거는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런 거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그런 시절, 그러니까 1960년대, 뭐 70년대 이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 수학 계산을 할 때 계산기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기가 나오더라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암산을 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사실 뭐냐면 그거를 지금은 계산기 다 쓰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계속 앞으로 변하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무슨 과학 시험을 볼 때 핸드폰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아마 하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지식을 찾는 거는 그냥 그 한동안 그 예전에 구글에서 안경 같은 거로 나와 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지식은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그러니까 필요한지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핵심 역량이 중요하고 이거를 저는 뇌의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육이 각각 그러니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처럼 뇌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의 지식은 이나 그 응용에 대한 지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틀 그리고 분류 어떤 그 지식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건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찾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그래서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그 능력 수준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변화를 하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교사들의 이 자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교사들이 교사가 된 다음에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비감성적인 그러한 그 분야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감성적인 그러한 그 분야도 상당히 그 이 과학 교사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 평가 방법. 뭐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문제는 대학 입시 그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뭐 지금 당장 해답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해서 이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어떻게 보면 평가는 왜 중요하냐면 어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거를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순서를 학생들의 능력을 그 이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평가가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의 그러니까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어느 수준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고 나서 자기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공정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그 교육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많이 기억을 해가지고 누가 문제를 빨리 푸는가 이거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훈련을 시키는 그 평가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평가를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속 교육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평가의 방법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을 위한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연구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최종 보고서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 1년 후에 2018년에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해 가지고 이게 비매품인 그런 그 책이 이 발간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좀 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교양 있는 대화를 위한 과학이라고 해서 이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책으로 그러니까 발간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연구 결과물이고 제가 이제 이 연구 결과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 집필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 그러니까 팀하고 보조 집필진도 있고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나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보고회나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갖다 주셔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오랜 연구를 하신 좋은 강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연과 대담은 2020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한 복권기금 지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강연을 듣고 이에 관해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선 오늘 강연에 관해 질문을 주실 파넬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이승훈 박사님은 독일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경희대 생명과학대학에서 계시며 특별히 커피 박사로 대단히 지금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조수민 선생님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대전과학고에서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은 한국자연사박물관 부관장이시고 미국에서 박물관학 석사를 하시고 또 음악학 박사를 하셔서 박물관 관점에서 또한 그 예술적인 방면에서 이 강의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이승훈 박사님께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이승훈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KSES에 대해서 사실 패널 참여를 부탁을 받고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과학관들에서 했었던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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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표준을 만드는 게 정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 스왓 분석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정착이 된다면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소양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게 나는 내가 부족한 소양을 알아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도 이제 홍보의 자리이긴 한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 사실 뭔가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국립과학관들 그리고 교육원 이런 데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 유일하게 이제 사립과학관 박물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립은 어떻게든 이제 아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사립과학관이나 박물관은 이렇게 잘 찾지 않으면 알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또 창의재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좋은 걸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걸 쓰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렇게까지 모티베이션이 잘 나오지 않으면 홍보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무언가 그런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직 이런 것들은 KSES 과정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게 학교가 주도를 하는 거는 이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보면 교육 과정이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이거를 채택해 가지고 만약에 하겠다고 그 정부에서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이 공교육 그게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 바깥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에서 하는 나 그러니까 과학관 같은 데서 하는 그게 이제 학교 밖의 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면 이
교외 그러니까 학교 외 활동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요새는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학교 외 활동, 그러니까 정말 박물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홍보하는 데서도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전체적인 틀이었고 아까 KSES 같이 표준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거는 표준 그 체제를 만든 거지, 실제로 어떻게 그 교육을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몇 가지 사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과학관이나 아니면은 제가 들으니까 과학 축전 같은 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보여주거나 하는 이런 거를 시작을 하면 아마 이런 교육 과정이 참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채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을 과학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아마 여론이 될 겁니다. 그 여론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교육부 같은 데서 생각을 이걸 정말 교육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그런 과정을 아마 밟아가면은 그 사이에 아마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이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지만 언젠가 이게 이제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교사 조순희입니다. 오늘 전승준 교수님 강의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 속에 과학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 과학 소양을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국가 수준의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교육 표준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이라고 하면 주 대상이 초중 고등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 교육이 이제 필요한데, 실제 이제 학교 교육 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KSES를 개발할 때 학교 교육 과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하시면서 뭔가 연관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앞으로 연관을 짓는다면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을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과학 전체를, 과학 교육 과정을 전체를 재편을 하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안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을 자연이나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물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 다루는 그거를
전체 그 범위도 훨씬 넓혀야 되고, 그리고 체제 그 자체를 지금처럼 놔둔다 하더라도 그 이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체제를 갖다가 이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그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이 물리 교사가 물리를 그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확장되는 그런 것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금 현재 그 교과 과정은 검토를 했지만은 그거를 그 그대로 그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건 굉장히 큰 변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그것보다는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그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부분은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물리, 뭐 화학 여기서 배우는 이 지식적인 내용은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내용보다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이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그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뭐 하는 그러한 그거를 고려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셈입니다. 아, 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고개를 많이 끄덕였는데요. 저 두 분 패널 분들께서 질문하신 것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전 조금 다른 질문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운영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과학교육은 약간 자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문객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그 밑에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지 방문객들의 연령대와 이런 배경, 다양한 배경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강연하실 때 평생 교육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교육 뭐 12년, 대학원 가도 16년, 20년인데 앞으로 오래 살면은 인생의 뭐 5분의 1도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더 많은 시간을 학교 밖에서 보낼 거라서 이제 학교 밖에서 또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이런 방문객들의 관심을 갖고 싶으려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과학적인 걸로 끌어들이고 싶으면은 성적이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오실 수 있을까? 어떤 계기, 아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배움이 가장 값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급속도로 변해서 평생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원활한 생활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야 학교 바깥에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도 바뀔 테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자연과학 또 과학에 관심이 있으실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강의하면서 제가 들었던 게 또 아까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 미리 이제 연구하시면서 이제 들었던 의견이 한국적인 특성 있는 과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의견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관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민족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었는가는 과거를 보면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훌륭한 이런 과학적 기술을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을 우리가 조금 설득하고 관심 있게끔 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식으로 과학을 그런 식으로도 폭넓게 이런 과학 교육에 대한 그런 컨셉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건 또 이제 교사님 그리고 학예사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연구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는 그런 연구 개발에도 그런 역사적인 것도 그렇게 거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조그만 이렇게 이런
조그만 힌트, 조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이제 더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도 연결하고 또 이제 연령대가 많은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과학 학교 밖에 있는 과학 교육에 대한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연령대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앞으로는 과학에 어떻게 저희가 끌어들일까 하는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그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그 한 고등학교 정도의 과학 교육은 상당히 무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말 과학 교육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가면 엉망이 된다. 이게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과학을 제일 좋아한대요. 이 자연이라든가 이거를 참 좋아한대요. 근데 이 고등학교 가면 과학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과학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용을 하고 이거를.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과학에 대한 문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어렸을 적에는 사실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강요도 안 하고 그냥 학생들이 놀게 만드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 상태를 갖다가 그냥 알고 재미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평생 교육은 그러한 생각을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이런 것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오더라도 이거 재미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과학의 경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이 상당히 지식을 외우게 하고 이런 방식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고 그러니까 어떤 답을 안 찾아내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은 항상 우리는 답을 찾아내게 하는 건데 사실은 과학은 정말 즐기는 방법이 답이 없는 그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생각하는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치 아프게 생각해서 꼭 정답을 찾아내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보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만드는 이 체제에서는 그러한 정답을 얻어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그 자체를 즐기게 만들자 하는 이런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과연 그럼 뭐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평가 얘기도 평가를 어떻게 하자 하는 그것보다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그 자체를 갖도록 평가받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열띤 질문과 또 아주 자세한 설명으로 많은 그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과학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량과 지식, 그다음에 실천과 참여를 통해서 과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큰
틀에서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사회자로서 또 이게 우리 한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지금 그 역량 가운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갖는 그 박물관에서의 방법으로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뒤에 굉장히 그 큰 목이 긴 공룡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 수업으로 이 박물관에 와서 이 목이 긴 이 1억 5천만 년을 살았던 공룡을 보면서 어떤 과학적인 뭐 탐구력, 그 다음에 그 상상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냥 보자마자 목이 굉장히 기르네요. 근데 이렇게 긴 목의 끝에 있는 이 머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목에서 머리까지 불과 뭐 10cm, 15cm 뭐 이렇게 그 가까워서 심장으로부터 피를 끌어올리는데 그냥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목이 긴 아이는 심장으로부터 머리까지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했을까? 심장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 거고 세기는 얼마나 셌을까? 그럼 이와 비슷한 지금 살고 있는 목이 긴 그런 동물은 누가 있을까? 기린인데 그러면서 기린은 목이 얼마나 되나? 근데 심장은 얼마나 큰가? 세기는 얼마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는데 그 사고가 어떤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사고를 하였을 때 또 정확한 어떤 그 탐구와 그 다음에 창의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학교 교육에서의 어떤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의 이제 박물관에서의 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 어린이는 물론이고 또 점점 이와 같은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어떤 그 문화가 돼서 이런 자연과학 문화의 대중화와 연결이 되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재미있는 그런 어떤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직 궁금한 것이 또 많을 것 같으니까 또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원래 사실 다른 걸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커피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요. 또 관심이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과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왜 과학을 안 가르칠까요?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폴란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나라에는 과학자가 누가 있니? 근데 처음에 제가 장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측우기도 개발했고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학자는 누가 있을까? 근대 과학은 많다. 뭐 이휘소 박사, 우장춘 박사 그리고 많은데 도대체 왜 내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과학자는 없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뭐 금속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찾아봤더니 금속 활자는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금속 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힐 수 있는 먹이 일반 나무 활자와는 달라야지만 금속 활자로 글을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그 성질을 찾아내는 데는 분명히 과학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기술이 있으려면 우리의 과학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과학이 지금 서양에서 시작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과학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무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한국인을 위한
과학 그리고 한국 과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 이렇게 강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한국 역사 속에서 과학 기술로 묶어놓고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 우리가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이 되려면 모든 유럽인은 자기들의 역사를 배울 때 과학자가 다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인들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뭐 결정됐던 것들이 많고 당연히 역사 속에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이 말씀하신 그 질문은 굉장히 이 포괄적인데 사실 이 제가 그 연구한 거하고는 조금 이제 좀 멀리 떨어진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고대에서 과학기술 문명사라는 그 과목을 만들어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이 과학이라는 그거에 대한 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된 게 있는데 그 과학은 서양의 학문입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그러니까 동양에는 그 서양의 학문의 과학에 해당되는 그런 학문이 유사한 게 없었는가 하면은 똑같은 건 없었지만 사실 과학은 뭐냐면 자연에 대한 이해예요.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의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은 서양에서의 방식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뭐냐면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과학은 이 그리스 시대 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이 시작을 했는데 동양에서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게 틀림없이 있다. 우선 그런 가정을 하고 그걸 알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대 과학에서 오면은 뉴턴 같은 사람이 그 근본 원리가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게 근본 원리다. 근데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은 그렇게 간단한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하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종교를 보면 서양은 유일신이 있지만 동양은 뭐냐면 뭐 어떤 종교는 인구보다도 더 많이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자체에서는 자연을 파악하는 그 자체가 자연을 생각하는 그 방식은 있었지만 서양의 과학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안 거는 아니에요. 대신 뭐냐면 동양은 훨씬 우수한 서양보다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필요한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중국이 자랑한 4대 발명품 이거는 정말 인류가 삶에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 활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실용적인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실용적인 그거에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양의 과학처럼 연구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서양에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동양이 서양을 16세기, 17세기 이전까지는 앞섰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제 서양의 그 과학이라는 게 16, 17세기에 고대 그러한 생각을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 시킨 거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게 다시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서 자연을 생각하고 그러한 방식을 그러니까 보면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최근 한 2, 300년 동안 서양의 그 어떻게 보면 서양의 문명이 이 동양을 훨씬 앞지르게 됐죠. 그러면서 이 우리 동양에서도 서양의 과학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을 한 게 불과 뭐 동양에서 일본이 제일 앞섰지만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과학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의 너희 한국에는 왜 과학자가 누가 있는가 물어보면 야 서양의 과학은 동양의 과학하고는 다르다. 아니, 동양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미하는 그러한 그 과학자는 없지만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영실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우수한 그 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뉴턴 같은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방식의 자연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KSES에 관련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세대 미래 교육을 위한 표준이 미국에서 나온 거를 번역한 번역선을 2016년 정도에 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흐르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표준에 관련된 게 개발되고 있는 거를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과학 교사들의 그와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대답하기가 좀 힘든 거고 그거는 좀 우리가 이런 걸 주관하는 창의재단이나 아니면은 교육부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지금 하는 이런 행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그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전체는 교육 체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공교육 체제거든요. 공교육 체제를 결국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 모든 게 정부에서 주도를 해야지만 이게 교육 시스템이 쉽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럼 공교육 체제를 그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그 주체가 누구냐? 저는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그래서 교사들이 느끼기 시작해야지만 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KSES가 아직 정말 뭐 지금 그 선생님께서도 모르셨던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이 KSES라는 게 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권기균 박사님이 아마 계속 이거를 홍보하고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을 KSES는 이런 거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가지고는 다 이해를 잘 못하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샘플 같은 그러한 그 예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교사들한테 공감을 얻게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아마 앞으로 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딱 하려던 질문이 그 사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이 KSES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획기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아마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확 바꾸지 않는 한 쉽게 그렇게 바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씩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떻게 보탬이 되고 어떻게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올 것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려면은 일단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획기적인 거를 또 보여주면은 또 매스 미디 그런 거를 또 하려면 또 여파가 영향력이 크려면 아무래도 매스 미디어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큰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뭐 그 구체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 잠시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권 박사님이 이거를 홍보를 하는데 그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권 박사님께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우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교육을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체가 교사이고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우선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협심을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 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재미있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가 되건 일반인이 되건 재미있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과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정을 몇 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이제 뭐 여러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가 이제 이런 박물관이나 과학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과학 축전이 될 수도 있고 우선 학교 외에서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우선 과학교사들이 이게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그런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에 대한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발달되어 왔나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기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공감 그다음에 자부심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과학교육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다음에 서양은 과학적이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자연사 박물관을 준비하고 개관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그다음에 과학의 역사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과학적인 민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과학슬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과학슬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면 다 과학인데 우리는 굉장히 설명하는 데에 좀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4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다녀새 문경이라고 하는 청동 거울 속에서 찾아보는 우리의 과학, 기술, 조금 더 가면은 굉장히 그 대단한 백제의 그 능산이 그 부여에서 그 발견된 금동 대향로 속에 숨겨진 우리의 과학 기술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과학과 기술이 거기에다가 또 예술이 그 융합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알려서 우리 어떤 그 과학, 슬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면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개혁 방안을 찾아 나가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아주 멋진 툴을 만들어 연구에 의해서 이제 그 이론적인 것이 만들어졌으면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제 끊임없이 하나하나 해서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돌아가면 다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알고 이제 그 교육하면서 학교 밖 교육에서 이런 박물관, 과학관들이 좀 많이 그 활용이 될 수 있는 문화가 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가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조금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럼 그 질문을 원래 이 아무래도 전공을 이 예술로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질문을 하실까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그 KSES 정말 정착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모든 한국인이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겠지 하고 당연히 아실 테지만 그냥 방송만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아마 찾아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다들 예술적으로만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 과학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별의 위치나 그리고 심지어는 별의 밝기도 거기서는 별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별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다르게 별이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전까지 평가하기로는 예술계에서 이것은 반 고흐의 그런 정신적으로 불안함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때 당시에 천문적인 지식이 소용돌이 은하를 발견을 했었다. 그리고 반 고흐가 그것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 천문적인 지식이 그때 당시에 이제 최신 지식이 그 그림에 포함이 되어서 별을 소용돌이 은하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과학 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질 때 그러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반대로 지금 KSES 같은 경우는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모든 한국인에게 과학적 소양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예술적인 소양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것들 과학자들이 훨씬 먼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이것은 반 고흐의 정신적인 불안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소용돌이 은하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예전까지 한 명도 없었을까? 그래서
KSES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과학적 소양을 가지게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국민에게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만 가지고 표준을 만들 게 아니라 전 학문을 아우를 수 있는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 KSES를 직접 만드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이 정확한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그 이 설명하는 동안에 이 과학에 있어서도 감성적인 게 아마 그 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이런 거예요. 그 감성적이라는 거는 인간 그 이 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과학하고 무관하게. 근데 과학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을 그러니까 그 가르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거를 발굴을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아마 과학 교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보면 얼마 전에 알파고 해가지고 이제 바둑이 보면은 이 결국은 그 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한 20년 전에는 그 체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딥블루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그 이 체스가 바뀌었느냐면 딥블루 이전에는 정말 전 세계에 이 체스 챔피언 그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 항상 게임을 하면 이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둑이 똑같이 우리나라의 뭐 이창호라든가 뭐 몇 사람 그이 항상 그러니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 체스에 20년 전에 있었는데 딥블루가 그거를 깨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에는 체스를 배우러 꼭 러시아에 가가지고 뭐 배우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대요. 왜냐면 이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체스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계 1등이 러시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남미에서도 나오고 뭐 전 세계에 뭐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가지고 배우기만 하면은 잘 배우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러면 옛날 그 체스 마스터들이 다 필요 없어졌느냐? 근데 역시 체스 마스터는 아직도 마스터의 그 이 일을 한대요. 뭐가 필요하냐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체스 마스터는 그 이 잘하는 그런 잘 두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그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동양적인 그 동양적인 감성일 수도 있는데 게임에 이기려면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뭘 해주느냐 하면 그 체스 그 마스터는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정신력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 기술보다. 그러니까 과학도 뭐냐면 과학 선생님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면 그 과학을 활용하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성적인 측면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확장하고 그러자 하는 그런 그래야 된다고 이 KSES에 포함한 게 뭐냐면 지식을 가르치고 과학적인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창의력을 이끌어낼 때 그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테스트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거를 길러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방법에 그런 감성적인 것도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뭐 이러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 인간적인 면은 남아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져야 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 학생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질문에 뭐 그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KSES가 한국인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개발된 KSES가 한국인의 과학적 소양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저하고 이어서 만들어진 KSES 표준 체제가 잘 반영된 그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 교육은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뭐냐면 교육은 왜 복잡하냐 하면은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교사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교육은 특히 힘든 게 여러 가지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교육 잘 돼 있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마 조그만 나라 인구가 뭐 한 몇백만 정도 되는 데는 모를까. 그러니까 뭐 인구가 뭐 수천만 되고 한 선진국이라도 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이유가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교육 체제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교육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고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육 과정이 교육 받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주위에 이제 있는 관련되는 뭐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 체제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 KSES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첫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주체가 좀 즐겁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교육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아마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교육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얘기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미를 많이 말씀하세요. 즐기는 거. 그리고 즐기는 자, 열심히 하는 자,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뭐 고전 음악 있고, 근데 대중 음악을 얘기하면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많이 즐기잖아요. 그런 벽도 없고. 근데 예전에만 해도 음악을 좀 저소평가하고, 음악은 뭐 돈 못 버는 거고, 돈 벌고
교양이 있으려면 수학, 과학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많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봐서라도 음악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악도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또 되게 과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음향적, 소리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수학 과학적인 것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하려는 말은 어떤 항목이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가 교차한다는 거를 이제 과학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그런 게 좀 인식되고 정말 재미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그런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자꾸만 우리 이제 자연사박물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자연사박물관의 이제 모토가 Fun comes first and naturally 이제 재미있게 배우고 우선 재미있는데 그게 저절로 배우게 된다. Fun comes first, learn comes naturally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재미가 있으면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초등학생들이 자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맞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자연 탐험 중에 곤충 탐험이 있고 암석 탐험이 있고 식물 탐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나갈 때부터 신나가지고 아주 나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이 곤충은 그 중에 나비와 나방은 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잠자리의 날개의 모양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수열이네. 수열, 피보나치 수열,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지금 밖에 있는 소나무, 나무들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평가,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중학교만 돼도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을 학교 밖 그런 체험으로 오는 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개발해 놓은 과학교육 표준 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가 좋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더 많이 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은 일반인 한국인들이 과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함께 참여하신 들을 이렇게 보니까 과학 분야의 교수님도 많이 계셨지만 또 사회학을 하신 교수님도 계신 거를 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여를 해서 행복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까. 그래서 과학적 소양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러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이것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또 우리 건기근 대표님 또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 이제 기재부 이런 또 과학창의재단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혹시 이 질문은 좀 한번 꼭 하고 싶다.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 ES를 더 많은
학교 현장과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많은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하실까요? 네, 아니 뭐 사실 그럼 제가 말씀. 하여튼 뭐 저기 이 KSES 이 자체는 그 미래 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흥미를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 교육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그런 그거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뭐 음악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음악가들은 아주 훌륭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피타고라스 음계를 응용을 해서 아마 가르치는 방법이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아마 그 흥미로워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도 왜 사람들이 화음을 좋은 화음이 있고 협화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피타고라스서부터 그 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놀라울 일이고 그거를 지금 우리들이 즐기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이 과학은 재미있는 거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러니까 과학하고 그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이 결국 KSES의 그 목표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공감을 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공교육 체제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질문한 내용은 많지만 또 그동안에 우리 KSES의 홍보 또 함께 연구를 오랫동안 해주신 그 우리 권기군 한국과학문화 교육단체 연합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정말 우리 온 국민을 위한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과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 연구를 정말 끊임없이 훌륭하게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오늘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신 전승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또 함께 질문을 하고 좋은 그런 내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신 우리 패널 이승훈 박사님 또 조수민 선생님 또 이유민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기근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한희 관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곳 이 멋진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 이렇게 한국의 과학교육의 미래를 또 닥친 현실의 대안을 논할 수 있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우리 KSES에 관한 홍보를 시작한 게
금년 8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오늘 이 세미나가 오늘 이 포럼이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신과람이라고 하는 과학교사들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강연회와 토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충북 자연과학교육원에서 교사들과 또 과학관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우리 그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 또 네 번째는 국립광주과학관, 이렇게 국립과학관에서 2번, 이때는 세미나로 해서 발제도 강연회 때는 우리 항상 전승준 교수님께서 오늘 5번째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 그 국립대구과학관하고 광주과학관에서는 또 이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을 마무리 지었던 서울대 송진웅 교수님도 전승준 교수님하고 같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관에서 2번, 그리고 오늘 5번째 피날레를 우리 사립 자연사박물관에서 제가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제가 5번 계획했던 것이 일단 균형은 밸런스를 맞춰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우선 제일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교사들께서 제일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과학관 관계자, 그래서 국립과학관, 또 대구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 또 우리 한국자연사박물관,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KSES를 필요성을 같이 논해보고 또 공감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과학관을 이렇게 같이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을 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과학교사가 있으시지만 또 하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과학 해설사라고도 하지만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과학관들이나 박물관을 보면 항상 도슨트와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나 이 에듀케이터나 도슨트 또는 과학 해설사들을 위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고, 말하자면 그분들한테는 지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맵을 갖는 그러니까 저는 이 KSES를 그래서 한국 과학교육의 대동여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KSES를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그 도메인이 yeskSES입니다. yeskses.org 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정부기관에서 하기만 바라기에는 이제는 그 컨트롤 타워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힘들이 이걸 바꿔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바꾸고 또 문화도 바꾸고, 이제는 과학교육도 우리 그 민간의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KSES를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제가 계속 개미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주관하는 우리 한국자연사박물관은 정말 우리가 이 키워나가고 또 같이 갖고 나가야 될, 그러면서 아주 정말 우리나라 자연사 연구에서 아주 보석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곳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은 2000년도에 임의단체로 시작한 과학문화나 과학교육단체의 연합체입니다. 10년 만에 저희가
그 사단법인으로 50개 단체가 참여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그 사단법인 출범한 지 10년 만에 제가 이제 KSES를 가지고 우리 그 과학문화 과학교육단체의 맵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KSES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도 끊임없이 이 일로 좀 우리가 제대로 된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과학교육의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